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회를 소집해가지고 총회 대표를 뽑아놨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 그럼 총회에서 뭘 결정하고 뭘 인준했어. 그럼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법, 지난번에 의회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당회, 구역회, 지방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5대 의회, 남은 연회와 총회, 그 총회에 속한 입법의회, 그리고 의사진행규칙, 장정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연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도 이전, 1930년에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창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떠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미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와 남 감리교회가 10년 차이를 두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미 감리교회는 아펜셀, 스크랜턴.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남 감리교회는 남 감리교회는 중국에 있는 리드 선교사를 한국으로 이렇게 우회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미 감리교회 선교연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말하면 미 감리회 조선 선교연회 혹은 남 감리회 조선 선교연회, 선교연회식으로 연회가 두 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창립할 때에 세 개 연회로 연회가 구분됐습니다. 그게 중부연회, 동부연회, 서부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0년 이후에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루어졌는데, 중부연회와 동부연회는 가장 뿌리 깊은 연회입니다. 그게 동부연회와 중부연회는 그 호칭상으로 이미 1930년부터 존재했던 연회고요. 서부연회는 아쉽게도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주로 있던 지역이 바로 서부연회인데, 그 서부연회는 그때부터 공산당 지하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요. 디아스포라처럼 피난 왔습니다. 남한에 거주하거나 그 이후에 또 일부는 만주로 가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습니다. 서부연회는 지금 존재 안 하는 거냐? 이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부연회는요. 자, 그거 잠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부연회, 동부연회, 서부연회가 존재했는데 해방 이후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제 연회에 대한 그 구조가 크게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부연회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994년도에 감독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서부연회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서부연회는 실제 서부연회 선교 지원이 북한으로 다 돌아갔고요. 그 이름만 남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일부 모여서 서부연회를 재건한다고 해서 6.25 이후에 부산에서 서부연회 재건연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93년도에 감독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시조치법이 생겨서 오늘날 서부연회가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서부연회가 해방 전에는 388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만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간 길목에 북한 전역에 있는 교회 수가 388. 지금도 서부연회의 목적은 뭐냐면 흩어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 땅에 서부연회가 재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뭐 그게 가능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 그리고 또한 이 서부연회가 설치된 그 조치법이라는 게 사실은 총회나 입법의회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감독회의의 심의를 통해 된 겁니다. 사실은 감독회의는 입법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부연회 그 조직의 근거법이 법적인 권위가 좀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서부연회가 있지만은 감독회장 직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뭐 1억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서부연회가 현재 하는 일은 대개 북한 지원 사업, 그걸 감리교를 대표해서 북한 지원 사업, 통일을 대비하는 어떤 감리교 북한 선교 준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열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서부연회를 그냥 아예 없애줘야 되느냐? 사실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서부연회는 이름을 가지고 북한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선교 준비나 또 기금이나 이런 걸 모으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부연회와 동부연회, 그리고 이제 남부연회가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 연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연회장 제도가 항상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감독 제도에 대한 염증을 많이 느낀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거니와 해방되면서도 특히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아주 재건파, 복흥파, 호응파, 성화파 등등 해가지고 단일 감독제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선거가 치열했습니다. 또 총회 대표가 누가 되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선거권자가 되기 때문에 투표권자가 되기 때문에 감리교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요. 감독에게 교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누가 감독이 돼야 되느냐, 어느 편에서 감독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단일 교권 중심은 이 감독제도를 두고 항상 이 파벌이 형성되고 계파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다가 1967년 제10회 특별총회에서 특별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원화 감독제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연회장 제도를 통과시킨 겁니다. 다원화 감독제도의 전 단계로 연회장 제도를 통과시켰는데 사람들은 다 총회에서 특별총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는요, 그 신뢰를 지키질 못해요. 그 틈새를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데 3년 뒤에 1970년 제11회 총회에서는 총회 대표 선출 부정개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의회 제도를 공정화하고 또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총회 대표 선출 개표 부정입니다. 뭔가 거기 술수가 들어가고 모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교권을 어떤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죠. 이 총회 대표 선출 부정 개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경기도 내에 7개 지방 교회들이 모여서 경기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게 경기위원회 분립운동인데, 그리고 연회장을 선출했어요. 그때 선출된 연회장이 강화중앙교회 이천에 계셨던 김정구 목사님인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천 지역에서 추방당해서 강화도로 유배되기도 한 겁니다. 물론 본인은 강화중앙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목회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고 감리교 목사로서 끝까지 명예롭게 살다가 은퇴하셨지만요, 이 원인은 뭐냐면요, 왜 연회장 제도를 실시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으면은 그 신뢰를 지켜야 할 텐데 다시 또 연회장보다는 감독제도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겁니다. 총회 대표 부정 개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반대해가지고 생긴 것이 경기위원회. 이 법통에서는 경기위원회를 하나의 분파운동으로 봐가지고 그 조직원들을 제명하고 처벌하고 불이익을 줬지만은 사실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왜 연회장 제도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할 텐데 왜 자꾸 다른 수술을 꾸며가지고 그걸 이행하지 않냐. 우리는 경기위원회를 조직하고 연회장 제도를 이어가겠다 하는 운동이 바로 경기위원회 분립운동이고요. 4년 지나서 1974년에 12회 총회에서 결국은 연회장 제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거를 24차례나 반복해서 이제 감독 제도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와중에서 선거 과정의 불법성을 비판하며 갱신 측 사람들이 나가서 갱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때의 감독으로 24차례나 선거해가지고 끝까지 대결했던 분이 그 김창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감신대 학장이던 홍연설 박사. 김창이는 그 호원파 사람인데 뭐 24차례가 아니라 240차례 해서라도 그 조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연회장 제도가 아닌 감독 제도를 고수하고 교권을 거머쥐려는 아주 그런 집착이 간 세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 출신인 홍연설 박사 계통의 사람들은 되게 신진 그룹이고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20여 차례 선거를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총회를 퇴장하고 나가서 우리는 갱신파를 구성하겠다, 우리는 갱신 운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갱신 총회를 해서 마경일 목사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분파가 생긴 거죠, 갱신파라는 게. 자, 이제 해방 이후에 재건파, 복흥파, 그 다음에 호응파, 성화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호응파에 반대한 갱신파, 하나의 파벌이 나온 겁니다. 그 동기를 보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서로 합의해서 총회에서 결정한 그 신뢰를 깨버리고 자꾸 교권에 대한 집착한 욕심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난 것입니다. 이거를 법통이다, 뭐 법통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누가 신뢰를 깨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감독제도라는 것은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유혹의 하나의 근거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1974년도에 총회 임기가 2년으로 줄었어요. 그때부터 총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부연회, 동부회 3남연의 감독이 선출되면서 연회의 기틀이 잡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이 통합총회, 그냥 갱신과 또 우리 법통인 총회, 호원파와 갱신파가 다시 4년 뒤에 다시 합해서 통합총회를 해요. 그게 7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2년제 감독제도가 정착된 거예요. 그리고 중부, 동부, 남부, 중앙연회 4개연회, 그 다음에 80년도에 5개연회, 서울연회가 다시 생기면서
차차차차 연회가 늘어났고요. 이러한 연회는 2000년도에 가서 10개 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0명의 감독이 나오게 된 것이고 2년 임기 2년 감독이 나오면서 이제는 연회 제도가 발전되고 감독교가 그때 그 기점을 7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년도에 다원화 감독제가 활발해지면서 사실은 외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시대의 변화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에 10개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부,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그리고 2003년도에 호남 선교연회가 생기게 됩니다. 삼남연회라는 게 워낙 지역이 넓잖아요. 저 남쪽에 저 경상남도, 또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도, 제주도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삼남연회인데 삼남연회 안에 호남 선교연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호남 선교연회는 지금 호남 특별연회, 이제 정연회가 되는 거죠. 감독을 선출할 수 있는 거. 선교연회는 감독이 없어요. 관리자가,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관리 감독의 통치하에서 유지되는 것인데, 호남 선교연회가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그 선교 지역이 넓으니까는 거기도 정연회가 돼서 감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호남 특별연회가 세워지고 감독이 선출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것이 미주연회인데, 이 미주연회는 그 역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하는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친목회식으로 모였어요. 친목회식으로 모였는데 서로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저 자유롭게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하나의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주 선교연회, 한국 선교자가 들어가면 이게 편해요. 미주 선교연회가 생기는데, 그 선교연회의 그 중심은 그 당시 관리 감독을 경기연회 최규승 감독이 했는데, 느슨한 형태의 미주 선교연회입니다. 그 위에 감독회장이 미주 선교연회 관리자를 세워요. 근데 이게 문제 양상이에요. 감독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관리자를 세우는데 이 관리자 때문에 항상 불공정한 행정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가운데 잡음이 많은 겁니다. 자,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임명받은, 정권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공정하게 또 폭넓게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미주 선교연회를 관리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무슨 간투를 쓰게 되면요, 완장을 차게 되면은 이 감리교 제도의 특성은 뭐냐면 무엇인지 독주하려고 해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항상. 그게 이 감독 제도의 자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제도 안에서 인간성이 부패하게 되면요, 그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항상 파벌을 형성하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잡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입법부에서 신경화 감독회장 시절에 감독을 선출할 수 있는 미주특별연회 조직법을 신설했던 겁니다. 미주특별연회, 여러분 선교연회, 특별연회. 감독을 선출하려면 선거법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또 그 연회에 관한 재판법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모든 조직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주특별연회를 하면서 그들이 적용받아야 운영해야 할 그 법은 교리와 장정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선출되면은 이제 특별연회가 잡음이 없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해서 선거를 잘 치렀어요. 2008년도에 10월 감독선거에서 한기영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2차 선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또. 미국은요, 지역이 넓어요. 대개 보면은 뉴욕 지역하고 이 LA 지역이 되게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여튼 두 사람이, 그 이유근 목사하고 박여성 목사가 후보자로 나오는데, 이 선거가 나중에 무효가 돼요. 자, 왜 무효가 되느냐? 선거권자 선출에 대해서 감독회장이, 그 당시는 감독회장은 끝났고요, 임시감독회장이 있었어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법원이 임명한 임시감독회장이 있었는데, 임시감독회장이 행정기획실을 통해서 그 선거 지침을 보내는데, 선거권자 기준을 연회까지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장정에는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낸 경우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나 장로나 소속 교회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장정 선거법과 달리 행정기획실은 연회 전까지만 내면 선거권을 줘도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 무효가 됐어요. 어디서? 사회법정에.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사회법정에 제기하는데 제가 그 일을 좀 감당했습니다. 판결문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왜 선거법대로 선거권자를 선정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한 번은 무사히 됐는데 2년 뒤에 선거에서 이게 선거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임시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제목이 이겁니다.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새롭게 선거가 돼서 감독이 미주특별위원회 감독이 선출될 때까지 감독회장 관할하에 둔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병주고 약주. 임시감독회장이 선거권자 선출 기준을 잘못 얘기해 놓고 나서 선거가 무효가 됐잖아요. 또 감독회장 관리하에 둔다는 건데 이게 미주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렇게 또 한 6년이 지났어요. 전용재 감독회장 시절 때 미주 자치위원회 이제 자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치권을 주자.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자치라는 건요. 자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치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입법의회에서 호칭을 미주 자치위원회를 둔다리고 자치권을 부여하고요.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런 겁니다. 그걸. 그런데 여기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자, 미주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1년에 1억 2천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거기도 감리교회니까는 교회마다 시비거래가 생기고 연회 행정에다 보면은 재판거래도 생길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이 무슨 호소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재판법이 장정에 있는 재판법을 따라야 되고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법이 장정에 있는 선거법을 가지고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데 선거법도 스스로 만들었어요. 재판법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정하고 틀려. 그러는 가운데 선거에 난맥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입법권이 없는 미주특별위원회가 자치법을 만든다고 입법을 했는데 선거인단 선거제, 그 다음에 선거재판 청구권에 대한 강제제한법, 그러니까 선거재판을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연회재판에서 불복이 있으면은 연회재판에 상고심을 맡아야지 서울에 있는 한국에는 총회재판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자치법이 아니고 독립법이에요. 사실 차라리 우리 한국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교가 미주위원회를 독립시켜주면 돼. 그냥 거기서 니들이 치고받고 싸우든 깨물고 물고 뜯든 나가가네 독립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말이야. 근데 자치를 주면서도 자치법에 대한 이 제한 규정을 통제 규정을 우리가 생산 못한 겁니다. 왜? 어떤 연회가 자치법을 만들면은 자치법은 입법위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실시한 겁니다. 이게 사회법으로 총회재판 특별재판으로 올라오게 되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2016년도에 전용재 감독회장 때에 입법위에서 미주특별위원회를 미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전혀 아무런 그 관리 수단, 통제 수단을 두지 않고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치위원회가요 골치덩어리 됐습니다. 2023년도까지 그랬습니다. 2023년도 입법위에서 이철 감독회장 시절 때 입법위의 인준을 받지 않은 미주위원회 자치법은 효력이 없다. 입법위의 인준을 받고 그 자치법을 시행해라. 그래서 미주자치위원회가 아주 또 곤란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그 감독을 수행했던 분들이 은희공 감독, 임승호 감독 이런 분들인데 감독이 잘하면요 감리교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감독이 잘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권한이 있는 대신에 책임도 따르고 의무가 따라야 할 텐데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고 책임이나 의무는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인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감독 제도에 대한 좋은 장점을 살려나가지 않고 그거를 이 하나의 권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리교가 후퇴하고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총회에 있어서 우리가 총회 유권 해석이나 아니면 그 판례에 나오는 총회 소집과 또 운영에 대해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한 연회. 자, 연회나 총회는 반드시 소집권자가 있어요. 연회는 감독이 소집해야 됩니다. 총회는 감독회장이 소집해야 되는. 자,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연회를 선출하고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된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뽑잖아요.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뽑아요. 각 연회가. 그게 총회가 구성되는데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회를 소집해가지고 총회 대표를 뽑아놨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 그럼 총회에서 뭘 결정하고 뭘 인준했어. 그럼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근데 미주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감독이 당선됐어. 이 사람이 연회를 했어. 그래서 총회 대표를 뽑아놨어. 근데 뽑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이 연회 감독 선거가 무효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연회를 소집할 때는 이 사람이 감독 자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그 선거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적으로 이런 겁니다. 무효 있잖아, 무효. 선거 무효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감독의 직임이 있을 때 한 것이 그때는 그게 옳았으니까 효력이 있다 아니에요. 선거는 무효가 되면 소급해서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소집 권한이 없는 감독, 다시 말하면 선거가 나중에 무효가 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선출했을 때 이 총회 대표자들은 법적인 총회 대표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총회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가 모였어요. 근데 첫 번째 모임에서 총회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는 연회를 소집할 당시에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한 연회가 됐고 총회 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 이렇게 봐. 근데 법원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그건 소집 권한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고가 무효고 이미 소송이 들어가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건 감독의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소집한 연회가 다 무효가 되고 그 무효인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선출해서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 장정 유권 해석이 1차에서는 총회 대표가 대표권이 있다 그랬는데 2차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는요 미주특별위원회 총회원들을 빼고 총회를 했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법원의 결정도 그걸 기준을 세웠고요. 만약에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연회에 선출한 총회원들을 인정하고 총회를 했잖아요. 미주위원회 사람들 그러면 그 총회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때 서울 남론회에서 감독 선거를 했는데 동작지방 평신도 대표가 동작지방 못 뽑았어요. 사고지방이 돼가지고. 근데 연회에서 그걸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 연도에 선출된 지방회원들이 당연히 연회대표가 되고 선거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거권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람 빼고 선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속한 바른감독 선거협의회에서는요. 서울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서울 남론의 동작지방의 경우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빼고 감독 선거를 치르려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를 인정하고 선거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뽑혔어. 근데 감독회장 선거에 가서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 선거권자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서울 남론의 동작지방 평신도 대표가 왜 참가해서 선거했냐 이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 겁니다. 원인을 서울 남론회가 제공한 거예요. 그게. 또 동작지방이 제공한 거예요. 감독이 동작지방을 사고지방으로 그걸 방치한 겁니다. 그걸. 빨리빨리 지방회를 재건해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연회대표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선거권자가 되는데 감독이 임의로 그냥 전년도 지방의 평신도 대표를 그냥 인정하고 하자. 근데 법에서는 그걸 인정 안 했어요. 사람의 권리 문제는요. 법으로 권한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만약에 서울연회 감독도 선거가 무효가 아니냐 하고 소송을 했으면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소송을 제기 안 했어. 그게 도준순 감독인데 도준순 감독이 가슴을 쓰려냈지. 누가 하면 어떡하냐. 왜? 감독 그냥 선거가 무효면 당연히 남들의 감독 선거는 무효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우리 이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감리교회가 실제 의회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냥 떼거지가 돼가지고 으쌰으쌰하면 되는 줄 알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정보를 안 들어요. 안 들고 뭐 우리가 하는데 누가 요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법으로 가면요. 판사들은요. 자고 오면 안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 장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실정법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장정을 보면서 너희들이 과연 니들이 법대로 잘했냐 못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선거 무효. 감독회장 임기 4년 가운데 3년을 감독회장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무효가 됐어요. 1년 임기 남겨놓고. 그러면 그 감독회장은요 정말 가슴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 감독회장은 감리교 총회 역사에 감독회장으로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안 기록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3년을 감독회장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주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으면서도 왜 우리가 만든 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집권자가 없는 자가 가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위장해서 연회를 소집하면 안 돼요. 위험하게 모험 삼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과 부동산 편입 여부에 따른 회원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어요. 부담금. 교회마다 부담금을 내잖아요. 경상비에 대해서 이제 5%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내요. 지방의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또 응급비. 이 부담금을 안 내면은 지방의 회원권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금은요, 지방회 때부터 회원권이 아예 없어요. 담임 목사까지 포함해서. 부담금은 반드시 먼저 내야 돼, 이걸. 그래야만 회원권이. 연회 가는데 부담금이 여러 개 있는데 응급비를 안 낸 게 있어요. 그게 밝혀지게 되면 연회원 그 다음에 부동산 편입이 있어요. 개체교회가 실제 소유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부동산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감리교 이름으로 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부동산이 교회 건데 담임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거나 어느 재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교회 소유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된 거는 당연히 교회 소유고요. 교회 이름으로 된 것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만은 부득이하게 개인 이름으로 명의를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실제 교회 부동산. 이 교회 실제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제한이 오느냐. 지방회 때부터
지방회원까지는 가요. 지방회원까지 가지만은 그 회원의 자격으로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역회 대표가 지방회까지 갑니다. 부담금 내고 재산 편입이 안 돼도 가긴 가요. 그러나 지방의 석상에서 어느 교회가 실제 교회 부동산이 재산이 편입이 안 돼 있어. 담임 목사 이름으로 돼 있어. 재무부장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면 어떤 특별한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이렇게 은닉할 양으로 새로운 법인 이름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밝혀지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지방회원들은요, 지방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에 못 나가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평신도들, 지방의 회원으로 가 있는 장로나 평신도들은 연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를 내가 장로 20년을 했는데 그래도 연회 대표. 그게 부동산 편입에 대한 그 지방에서부터 피선거권,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많은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걸 알아요. 하도 이런 재판 시비가 많이 벌어져서 판결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방에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실제 교회 부동산은 유지되네.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 지방회 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회원인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재산이 편입 안 됐을 때 연회원이 될 수 있나 없나요? 담임 목사는 연회원이 됩니다. 왜? 당연한 연회원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지방에서 잘리지만 중단되지만 담임 목사는 재산 편입이 안 됐다 그래도 부담금만 냈으면요, 그 교회 실제 재산이 유지재산이 편입 안 됐어도 연회회원은 되는 거예요. 다만 연회회원 자리에서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총회대표 될 수 없어요. 감독선거권 행사 못합니다. 연회에서 뭐 재판위원이니 연회 실행부위원이니 연회에서 선출되는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담금이나 그 교회가 형성한 모든 실제 재산들은 법에 따라서 유지재산에 다 편입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 경제법에서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진행 규칙 가운데 뭐냐면 회의 소집 절차와 안건 공고가 있는데 반드시 일주일 이전에 그 안건이 공고가 돼야 돼요. 주부에 공지되든 또 어떤 효부에 공고되든 반드시. 이건 민법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반드시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의의 결과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그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 있던 일인데 어느 감리교회가 개체교회 정관을 만들고 감리교회 탈퇴 결의를 했어.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가 아주 머리를 돌려가지고 야, 이게 당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지각이 있고 똑똑한 교인이 있으면은 그 반대할 거 아니에요. 왜 당회에서 교회 정관을 왜 만듭니까? 우리 교례 장정이 있는데. 그리고 교단 탈퇴한다니면은 우리가 왜 탈퇴합니까? 왜 탈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감리교로 남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평신도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 정기당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뭐 헌금 생활을 잘 안 한다거나 교회 출석을 잘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가 아무런 공지 없이 정기당회에서 14명의 명단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14명을 일괄 제명하겠다는 그 통지를 한 거죠. 회의 때 그걸 발송한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정기당에 뭐 그런 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기당에서 한다는 무슨 안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뭐 교인들이 착하니까 14명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소명 기여도 없이 일괄해가지고 당회원 제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임시당회를 선출해가지고 그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당회원들을 가지고 정관을 개정하고 요단 탈퇴 결의를 했는데 요단 탈퇴 결의는요, 민법상으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명이가 모자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14명을 제명했고 그 제명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된다고 본 건데 이게 사회법적으로 비화가 되면서 판사가 보기에 자, 당에 제명을 할 때 정기당에서 이 제명 안건을 사전에 공지했느냐, 또 제명에 대해서는 대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의사진행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인사에 관한 모든 것,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거. 그것도 한 사람씩 해야 돼. 일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사에 관한 거는요, 사람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뭐 종교 재판하듯이 뭐 화형에 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기본권이, 사람의 권리는요, 사람의 소중함은 뭐 신체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은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권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그런데 14명을 당회원 제명하는데 한 사람씩 그 이유를 밝혀야 돼. 소명의 기회를 줘야 돼. 한 사람씩 투표해. 그 무기명 투표. 근데 이걸 일괄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판사한테 이게 걸린 거예요. 14명을 제외하고 임시당회 소집 공고를 하고 14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단 탈퇴 결의한 것은 3분의 2가 안 된다. 14명을 포함시키면 3분의 2가 죽어도 안 나오죠. 그게 빼고 해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소집 절차나 안건의 공고나 이런 모든 안건을 결정하는 방법은 의회의 의사진행 규칙에 맞게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급하게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또 우리 감독님들이 그냥 본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허점이 많아. 거긴 의회 제도에 의회 석상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권리자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아멘해. 내가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다 오른쪽으로 기울어, 왼쪽으로 기울어, 일어나면 다 일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액체 한 사람이 이 권리자예요. 그게 의회 제도거든. 그래서 의회에 대한 의사진행 규칙이 있는 거다. 우리 장정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정족수. 제가 경험한 게 감리교 총회가 2번이 무효가 된 게 있잖아요. 총회 역사가 2번이 단절된 게 일제시대의 사회총회, 28회 총회. 사회총회는 우리가 스스로 뭐 연회 해산하고 만 건데, 장정을 우리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냥. 물론 외부에서 강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28회 총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집한 총회인데 총회원 개회 정족수, 의사 정족수가 46명인가 미달되는데 개회 선언하고 모든 의결을 했던 겁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소집한 총회인데 과반수가 안 모였던 거예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유예를 해가지고 몇 시간 기다린다고 하는 통과, 그리고 사람을 다시 오게 하든가 할 텐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참 제가 그걸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가 냈고요. 고등법원 28회 총회가 무효다, 결의가 존재하다, 부존재하다 판결 내서 결국 28회 총회는 없습니다. 자, 한 가지